네, 안녕하세요. 기자 지망생이 코딩을 배우는 이유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강동용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기자 지망생입니다. 4학년이 된 작년 3월부터 코사다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코딩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코사다마는 비전공자 개발 커뮤니티인 만큼 저도 본전공은 커뮤니케이션학, 또 복수전공은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자지망생이 그것도 늦지막이 왜 4학년이 되어서야 코딩을 공부하기 시작했는지 개인적인 동기와 경험을 중심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하반기에는 YTN 데이터 저널리즘 팀에서 리서처로, 올해 상반기에는 6개월 동안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팀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 순서로 진행할 텐데요. 아무래도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 저널리즘이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제가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개인적 동기에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 언론사에서 했던 실무 경험을 중심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저널리즘입니다. 연구자마다 정의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 저널리즘은 저널리즘의 데이터가 결합된 용어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저널리즘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과학, 데이터 사이언스를 접목한 저널리즘의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해외에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해서 그 용어와 방법론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데이터 저널리즘이 등장하기 전까지 저널리즘 영역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보도가 전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탐사 보도의 한 방법론으로서 컴퓨터 활용 보도가 취재 현장에서 접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중후반에 본격적으로 데이터 저널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했는데요. 과거에 비해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가 크게 확산되고 또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발전하면서 비로소 데이터 저널리즘의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이 실무에서 구현되는 과정은 일반적인 취재 과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탐사 보도의 한 가지 방법론으로서 차용될 뿐, 데이터 저널리즘 또한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취재 과정이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큰 틀에서 기획, 취재, 기사 작성, 보도 순으로 이어진다면 데이터 저널리즘은 일반 보도에서의 취재 과정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또 시각화하기까지의 과정으로 구성됩니다. 위에서의 취재 과정에서 취재원이 사람이었다면 데이터 저널리즘에서는 데이터가 취재원이 되는 것이죠. 이어서 제가 데이터 저널리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개인적 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날 저널리즘 생태계를 묘사할 때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작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이용자가 72%로 조사 대상국 중 1위였습니다. 이처럼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언론사들은 온라인 트래픽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한 전담팀이나 자회사까지 꾸려 포털 노출을 위한 기사를 양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인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명인의 발화를 그대로 다운편으로 옮겨오거나 실제 뉴스 가치가 높은 사안보다는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내용을 그대로 기사로 옮겨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속보 경쟁이 일색인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환경에서 이른바 다운표 저널리즘 그리고 커뮤니티 저널리즘이 나타나면서 오늘날 저널리즘의 위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은 올해 작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포털에서 가장 많이 읽힌 기사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할 중요한 이슈들보다는 가십거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언론 실무 현장이나 학계에서 여러 대안적 형태의 저널리즘이 제시되고 있는데 저는 기존 보도에 전문적 분석을 더해 시사점을 제공하는 보도의 방법 중 하나로서 데이터 저널리즘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단순한 사실 전달에서 벗어나 특정 사안의 영향과 결과를 객관적이고 명징한 형태로 보여주는 저널리즘의 방법론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 저널리즘은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지방 소멸과 기후위기 이슈에도 효과적으로 접목 가능한 방법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른쪽에 나열된 기사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 지방 소멸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자리와 교육, 정치, 문화 등 다양한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또 이로 인한 지방 소멸의 문제를 언론이 다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앞장서 다루어야 할 지역 언론의 여건도 녹록지가 않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경영 악화로 지국을 줄여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지역 언론은 사라져가고 또 중앙에서는 접근성이 낮아 잘 다루어지지 않는 지방 이슈를 중앙에서도 다룰 수 있는 대안이 데이터 저널리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국내외의 다양한 아, 네, 실제로 국내외의 다양한 매체들이 협업 과정을 경험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통해 지방 소멸 이슈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작년 한국 데이터 저널리즘 상을 수상한 KBS 창원의 소멸의 땅이라는 기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KBS 창원은 다양한 취재 방법론을 동원해서 그 결과를 다큐멘터리와 데이터 시각화가 포함된 인터랙티브 페이지로 엮었습니다. 그 결과 뉴스 소비자들이 높은 몰입도로 지방 소멸의 문제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선거비를 미반환한 정치인들을 추적하기 위해 서울에서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 지국의 기자들이 그 정치인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협업형 데이터 저널리즘을 구현하여 주목을 받은 MBC의 보도 사례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이슈에 천착하는 보도 사례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도 그 중요성에 비해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는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있고 또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언론의 접근 자체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이슈입니다. 이미 국내외의 다양한 사례들이 데이터 저널리즘을 통해서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보다 명징하면서도 객관적인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왔습니다. 슬라이드의 그래픽은 2020년 필리처상 수상작인 워싱턴 포스트의 이도시 프로젝트입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은 영상, 인포그래픽, 인터랙티브 페이지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구현될 수가 있지만 지면의 한계로 두 장의 그래픽만 보더라도 우리는 지표면 온도의 상승 문제의 심각성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그래프는 제가 SBS 마부작침에서 일하던 동안 뉴스레터 마부뉴스에 삽입된 환경 기후위기 관련 주제의 그래프입니다. 왼쪽은 선거 쓰레기 관련 주제 레터인데요. 지난 대선에서 사용된 홍보 물량의 추정치를 이렇게 위로 쌓아 올렸을 때 그 높이가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화성의 올림푸스 산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점을 통해 선거 쓰레기의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오른쪽은 동계올림픽 관련 주제의 레터였는데요. 현재처럼 온실가스가 배출될 경우 역대 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 미래의 동계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지를 그 여부를 시각화해서 지구온난화의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저널리즘을 동원한다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현상을 특정 사례나 현상에 국한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이고 또 총체적인 시각에서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일했던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부작침을 간단히 소개하고 또 제가 그곳에서 참여했던 결과물의 일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마부작침은 2015년에 생겨난 SBS의 데이터 저널리즘 전담팀입니다. 현재는 각 기획 이슈별 데이터 기반 탐사 보도와 또 주간 데이터 저널리즘 뉴스레터 마부뉴스라는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팀 구성은 데이터 저널리스트와 시각화를 담당하는 디자이너, 그리고 인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 내에서 자체적으로 기사를 생산하기도 하지만 회사 내 부서 간 협업이나 또 대외의 매체 간 협업을 통해 콘텐츠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다 소개드릴 순 없지만 마부작침의 일부 보도를 소개해드리자면 불법 촬영 범죄 판결문 분석이나 지방의 업무 추진비 전수 분석 등 여러 가지 유형의 주제와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이를 인터랙티브 페이지나 영상 뉴스, 텍스트 기사 등 다양한 형태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부뉴스를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마부뉴스는 마부작침에서 매주 목요일에 발송하는 데이터 저널리즘 뉴스레터인데요. 독자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렴풋한 느낌과 두려움들을 친절하고 명료하게 데이터로 없어준다는 컨셉을 가지고 연재되고 있습니다. 마부뉴스가 제작되는 과정은 앞선 데이터 저널리즘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고 또 데이터를 찾아서 분석한 다음 내용을 작성해서 독자들에게 발송하고 피드백을 받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저는 마부뉴스에서는 기획회의, 피드백회의, 또 구독자 분석회의에 참여해서 마부뉴스 제작 과정에 일조했습니다. 화면에서는 크게 스텝 1과 스텝 4에 참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부작침에서 제가 경험했던 결과물의 일부를 간단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인턴으로 일했던 올해 상반기는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동계올림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에서 굵직한 이슈들이 연이어 일어났는데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주제들은 마부작침 탐사보도나 또 마부뉴스 레터를 통해 다 한 번씩은 다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동네 선거 이야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대통령 선거 관련 기획 보도물인데요. 여론조사 결과와 유력 후보자들의 발언만이 경마식으로 쏟아지는 선거 기간에 사내 팩트체크팀과의 협업을 통해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명징하게 전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직접 분석하고 또 시각화한 것들을 중 일부만 살펴보겠습니다. 직선제 도입 이후 시군구 단위로 1위 득표자가 실제 당선자와 모두 같았던 지역을 추출해서 이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말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지만 13대부터 19대에 걸친 오랜 시간 동안에 그 각 대선 시점마다 시군구의 변화를 직접 매칭해줘야 하는 그 지난한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 지도는 철옹성 지역들의 1, 2위 득표 후보들의 득표율 차이 변화를 시각화한 것인데요. 2000년 이후 4번의 대선 내내 지지 후보의 성향이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지역을 추출한 후에 이 지역들을 이른바 철옹성 지역이라 명명하고 각 대선별 철옹성 지역의 1, 2위 득표자의 득표율 차이를 데이터 분석하여 이를 지도에 시각화한 결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철옹성 지역들의 1, 2위 득표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에서는 이 색의 차이가, 색의 농도가 더 옅어졌을 거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도는 대선을 마친 후에 그 결과를 분석한 것인데요.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화두였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 지역이 밀집된 서울, 경기 지역을 분석했었습니다. 서울만 본다면 한눈에 보기에도 이른바 강남 3구 지역으로 갈수록 윤석열 후보가 승리한 행정동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표준 공시지가 변동률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지지율의 상관관계를 살펴봤을 때도 윤 후보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다는 것, 즉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대선 기간 동안 팩트체크팀과의 협업을 통해 총 5가지의 주제로 영상기사, 텍스트기사, 비디오 머그 콘텐츠, 그리고 인터랙티브 페이지까지 제작이 되었고요. 이 기획이 여러 기관에서 기자상을 수상하는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정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기획을 진행했었고요. 이어서 대선이 얼마 지나지 않아 6월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에 시차가 매우 짧은 인접선거라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과 후에 각각 대선 결과를 대입해보거나 또 비교하는 분석을 비교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지도는 각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이번 대선의 광역지자체별 개표 결과를 대입한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이 지도는 아까 대선 결과를 분석한 지도인데요. 서울시 행정동별 1, 2위 득표율 차이가 지방선거에서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도에서 보이시는 대선에서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그 득표율 차이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였던 송영길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차이와 비교한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취임에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대선에 비해 비교적 큰 차이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지역이 늘었습니다. 대선을 보신다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세였던 지역이 꽤 많았던 반면에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모든 행정동에서 다 승리했었습니다. 서울시에 국한한다면 이렇게 앞선 대선과 달리 모든 행정동에서 오세훈 후보가 승리했었고 또 같은 승리라고 하더라도 역시 강남 3구로 갈수록 오세훈 후보가 더 큰 차이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로 데이터 저널리즘 실무를 경험하면서 했던 생각들을 공유하면서 발표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날 국내 데이터 저널리즘 생태계가 봉착한 데이터 저널리즘의 어려움인데요. 기사 제목을 보시면 데이터 저널리즘이 저널리즘의 새 대안으로 부상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데이터 저널리즘을 선택한 맥락과 사실 유사할 텐데요.
근데 기사가 쓰여진 시점을 자세히 보시면 2015년입니다. 다음 기사는 2021년 12월 기사의 제목입니다. 언론사 데이터 저널리즘이 사라져간다고 합니다. 대략 201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국내 주요 매체에서 생겨났던 언론사의 데이터 저널리즘 전담팀이 실제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소속 기자분들이 타 업계로 많이 이직하시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데이터 저널리즘이 고비용 그리고 저효율의 저널리즘 방식이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취재 기자는 하루에도 여러 건의 기사를 생산할 수 있지만 데이터 저널리즘은 한 달에 한두 개, 길게는 해를 넘기는 장기 프로젝트를 하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양질의 기사가 읽히기 어려운 포털 중심의 뉴스 소비 환경에 주로 그날 있었던 일을 기사로 생산하는 데일리 뉴스 중심의 생산 방식이 더해져 데이터 저널리즘이 더욱 고비용, 저효율 저널리즘 모델이라는 한계가 드러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 기존 저널리즘의 대안으로서 등장한 데이터 저널리즘이 이제는 현재의 데이터 저널리즘 모델의 또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저는 데이터 저널리즘은 새로운 형식의 저널리즘을 구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론일 뿐 데이터 분석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팀과 협업하거나 다양한 영역에 본 기법이 녹아들도록 하는 방향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담팀이 있어 얻는 장점이 분명하겠지만 이것이 오늘날 한국 저널리즘 생태계에 뿌리내리기 어렵다면 뉴스룸 전반의 데이터 분석 역량을 싣는 방향으로 전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제로 이미 일부 매체들이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조금 다른 맥락에서 데이터 저널리즘 과정 전반을 끊임없이 스스로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통계학자 한스 로슬링은 숫자 없이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지만 숫자만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말을 데이터 저널리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본다면 데이터 분석은 양적인 도구만을 가지고 저널리즘이 표방하는 진실의 영역에 다가서기는 어렵다는 말로 이해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이라고 해서 숫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도 누비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도 들으면서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서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데이터는 특정 사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왜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는 추가적인 취재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벌거벗은 통계학의 저자이기도 한 찰스 윌러는 데이터는 표현 방식에 따라 거짓을 보여줄 수도 있고 또 진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실무를 경험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생각과도 맞닿은 표현인데요. 데이터 저널리즘 실무 과정에서는 주제를 기획한 이후에 모든 과정을 촘촘히 고민하고 또 의심하는 자세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제한적인 시간 탓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그 자체, 또 그리고 그것을 분석하는 방법과 시각화하는 방안, 이것을 해석하고 또 기사로 생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에 오류나 비약이 없는지를 항상 주시해야 했습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그것은 뉴스의 가치를 잃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와 통계는 말과 글의 설득력을 더해주지만 때로는 교묘한 거짓말을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널리스트 스스로 데이터 리터러시와 충분한 분석 역량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다양한 내용을 전하려던 욕심 탓에 조금 더 구체적이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해 아쉬운데요.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문의하시거나 이후에도 제 개인 이메일을 통해 질문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강연은 현직의 전문가가 아닌 데이터 저널리스트를 지망하는 준비생의 입장에서 구성된 내용이라는 점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